안녕하십니까. 정준의 토요토론 진행을 맡고 있는 정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파면은 드디어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은 급속히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죠. 6월 3일로 대선 일자가 공고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혹시 잊고 있거나 또는 묻혀가서는 안 되는 그런 사안이 있지 않은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현재 내란 국면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권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 할 그 마땅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이 국면에 대한 아무런 일말의 사과도 없이 자연스럽게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으로 이 모든 책임은 그냥 없어지고 사라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으면서 정준의 토요토론에서는 현재 우리 전국에서 진심으로 짚어봐야 될 그런 주요한 정치 현안은 무엇이며 특히 책임져야 될 정당의 모습이란 어떤 것인가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다시 만난 세계를 위한 로드맵 정준의 토요토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리 상태이기 때문에 대행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데 논란의 소지가 없습니다. 오늘 함께해 줄 두 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저희 초기에 또 출연해 주셔서 많은 인기를 또 끄셨던 분이기도 하고요. 날카롭게 우리 한국 사회 정치의 문제를 짚어주시는 정치학자십니다. 서복경 더 가능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마 윤석열 정권의 파면을 이끈 1등 공신 중에 한 명이 아닐까라고 저는 믿는데요. 김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께 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파면되고 나면 그러니까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어느 식으로든 굉장히 큰 진통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통은 예상을 했었고요. 파면 이후에 윤을 지지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상당한 저항 그리고 불복의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뭔가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지는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성숙한 시민의 모습으로 나오는 걸까 아니면 뭔가 이렇게 동력이 애초부터 이렇게 있지는 않았던 걸까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전 대통령 측 그다음에 국민의힘 쪽에서 전략 전환을 급격하게 하면서 그동안 이제 같이 했던 그분들 측의 시민들한테 메시지를 안 나간 것 같아요. 국면을 바꿔가지고 제도적 진지 구축을 할 때다. 이런 판단을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들을 지지했던 시민들은 약간 혼란한 상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계속 뭐 억울하다, 뭐 여러분이 나서줘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메시지가 뚝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말하자면 우왕좌왕 하다가 지금 잠시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막 끌어올랐다가 팍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잠복기라고 보입니다. 잠복기. 네. 김영민 의원.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윤석열을 빠르게 버려야 국민의힘이 사는 길이라서 윤석열을 빠르게 버리는 길을 택했을 거라고 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또 하나는 아직까지는 추측이지만 돈의 힘이지 않았을까. 예. 그리고 그 집회를 통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썼을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고 그걸 확대 재생산시켰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 동력이 많이 떨어진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빠르게 버려야 다음 대선을 어떻게든 그래도 조금 하면서 정당을 추스려 갈 수 있는데 그리고 당권 싸움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국민의힘은. 그런데 여전히 윤석열을 붙잡고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정당 해산까지 지금 그 시민들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자칫했다가는 크게 정치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좀 수면 아래로 내리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은 그 이완규 헌법재판관으로 지금 지명하고 하는 것이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당 해산을 막기 위한 포석이라고 보는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는 상당히 합리적인 이유인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침 그 말을 주신 김에 지금 아마 제일 뜨거운 이슈가 바로 그건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당했다가 이제 돌아왔고 복귀하고 이후에 이제 대선 국면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이제 다시 자리를 잡고 있는데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그렇게까지 미루다가 이번에 대통령 몫의 2명의 인사를 이제 한꺼번에 3인을 이제 임명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전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런 꼼수를 쓸 거라고 예상은 했거든요. 이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묶어서 하게 되면 이를테면 이제 새로운 탄핵 소지를 좀 없애면서 좀 곤란한 난제를 던지는 방식으로 자신이 전국을 좀 주도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예상하셨어요? 이렇게 가더라고요. 뭐 예상도 어느 정도 있었고 실제 정치권에서는 소문이 좀 많이 돌았었습니다. 특히 이완규를 임명한다라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예. 정보들이 뭐 저희는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내에 그동안 좀 이견이 있었지만 뭐 저를 포함한 일부 합리 온건파들은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예. 해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 자체만으로 바로 탄핵 사유가 인정이 되니까 빠르게 탄핵해서 새로운 사람을 임명하려고 하는 것까지도 다 미리 막아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했는데 그게 당의 이제 주류적인 입장이 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네. 결국에 저희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고 한편으로는 그래서 또 헌법재판소법을 저희가 개정을 준비해서 했고 어제 법사위는 통과는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당의 주류는 합리적이고 온건하지는 않은가 보네요. 그러게요. 예. 서복훈 교수님. 이제 말씀에 동의하면서 저는 예. 조금 더 적극적 의미 부여가 필요한 것 같다. 제가 이제 이 사태나 요 직전에 있었던 다양한 소위 알박기 인사 네.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뭘 떠올렸냐면 그 미국 정치에 대해서 이제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라는 네.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2004년에 나왔는데요. 이 저자들이 1970년대부터 미국의 양당의 정치 형태가 변했다. 근데 이제 이 정치 형태가 변화한 것 중에 굉장히 주목해서 얘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도적 진지전 또는 제도 투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우아해서 그렇지 네. 지금 우리 사태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전까지 한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두 당이 선거 때 유권자들을 더 많이 지지를 얻어서 권력을 잡는 방법을 했는데 한 1970년대를 이제 경과를 하면서 내가 지금 선거에서 대통령이 당선이 안 되더라도 우리 당이 또는 원내 일장이 안 되더라도 권력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해야 되겠다. 네. 그럼 이 방법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독립적인 국가기구라든지 네. 특히 네. 법원 이런 데에 대해서 임기제를 픽스하고 네. 전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다 박아놓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소송을 하는 거예요. 네. 뭐 자기들한테 불리한 거는 드랍시키고 그 다음에 유리한 거는 계속 끝날 때 그 다음 정부가 끝날 때까지 소송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12.3 내란 이전까지도 그런 경향이 없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지금처럼 거의 그 적나라한 형태로 민낯으로 들이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12.3 내란 이후에 저는 특히 이 내란 세력이나 또는 국민의힘을 12.3 내란 이전하고 같이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나쁜 쪽으로 굉장히 지금 급속하게 진화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다음 정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을 헌재로 가져가서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는 이제 헌재를 이용을 해가지고 권한쟁의 심판이나 이런 방법으로 다른 국가기관들의 기능도 마비시킬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적극적 의미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예.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제도적 진지전을 다른 고급스러운 학술용어로 바꾸면 제도적 알박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알박기라고 흔히들 말을 네. 했는데 예. 이게 임기제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원래 독립성이라는 장점을 오용해서 예. 그러니까 다른 국가기구들까지 파괴하면서 자신의 권력 진지를 지키려고 하는 이제 예. 그런 방식이다. 네. 그리고 이건 굉장히 목적의식적이다. 네. 이게 이제 실제 미국 정치에서 한 40년 동안 이루어져 왔던 실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이게 그냥 우리가 과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 번 그쪽 방향으로 뭐랄까 머리가 틀리기 시작을 하면 점점 더 가속화되는 경향이 보이거든요. 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예. 뭐 섬뜩한 느낌까지 느낌이 들어요. 뭐 민주당에서는 비상계엄 할 거다라는 얘기 경고는 했지만 국민들께서 사실 안 믿었거든요. 그렇죠. 설마 무슨 비상계엄까지. 하지만 설마 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방식도 설마 할 수 있지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네. 봅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 헌법 시스템 아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요. 헌법이 잘못했다기보다 헌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잘못해서 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가 헌법에서 나와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어떻게 강제할 것이냐. 예를 들면 마흔역 재판관 임명하지 않을 때 어떻게 강제할 것이냐. 네. 이게 비어 있거든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뭐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법치주의를 고위공직자들이 먼저 무너뜨려 버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취사 선택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지켜야 된다라고, 내가 원하는 판결은 득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판결은 무시해 버리는, 이게 한덕수가 대표적이었죠. 네. 자기에 대한 탄핵 기각은 얼른 받아서 직무 복귀하고, 마흔역 재판관 임명하라는 똑같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무시하고, 이게 취사 선택하면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셨던 정점을 찍기 전에 이 사법 카르텔을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소수의 사법 그 엘리트들이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면서 결국에는 국민 주권을 왜곡시키고 훼손시키는 방식으로 결정을 이어왔죠. 우리도 그렇게 이어왔었죠. 저는 이완규를 지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같은 맥락에서 검찰개혁을 막기 위한 네. 발바뀌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완규는 끊임없이 검찰개혁을 반대했고, 검찰은 헌법상 기관이고 검찰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법률로 통제 못해, 함부로 제한할 수 없어가 검찰주의자들의 입장이고, 이완규가 그 대표적인 주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권 교체한 이후에 검찰개혁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제일 먼저 막기 위해서 저러고 있고, 여전히 검찰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 때처럼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 정책들을 다 헤집어 놓고 방해하려고 할 것이다라는 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나가서 이게 민주주의에 얼마나 치명적이냐면요.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시민들은 내가 지금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정치가 이야기해 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언론의 지면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인의 발언이나 주요 정당의 언어들이 다 법의 언어로 바뀌게 됩니다. 네. 네. 지금만 해도 보십시오. 그렇죠. 그 하게 되면은 무슨 뭐 권한쟁의를 할 것이냐, 뭐를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일부 이제 정치 고관여층들은 따라오지만 점점 많은 시민들이 정치로부터 손절하게 돼요. 네. 못 알아듣게 됩니다. 그렇죠. 일단 못 알아듣는 게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법의 언어로 지배되는 거. 그러니까 시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불신이 강화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대선을 통해 가지고 다음 정부가 들어선다고 할 때 정치에 대한 효능감이라고 하는 거는 시민들이 내가 요구한 어떤 것이 입법이 되고 정책이 돼서 실현이 됐을 때 효능감을 갖는 겁니다. 네. 그런데 시민들이 보기에 내가 하라는 일은 안 해요. 음. 맨날 법정 투쟁하고 있는 네.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치가 시민들한테 효능감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정부를 바꿔봐도 아무 효용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서 점점 이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시민들이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 어떨 때는 독재도 괜찮아? 라는 얘기에 귀가 솔깃하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가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 막아야 되는 문제가 되게 시급하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음 정부, 특히 이제 그 민주당 쪽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싸움을 걸어오면 대응을 안 할 수는 없죠. 하는 건 하는 건데요. 반면에 이 유력 정치인들이나 정당의 언어는 계속해서 시민들의 요구 지점에 맞춰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 말하자면 시선을 놓치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 그 전략을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런 수단을 쓸 겁니다. 저런 수단을 쓸 겁니다. 이런 논의가 시민들의 귀를 잠식하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김영민 의원 말씀 들어보면 예전에 이제 수도 이전 문제 가지고도 헌법에 없는 조항을 굳이 만들어서 그랬죠. 막았잖아요. 방법으로. 근데 이제 헌법 안에 사실 검사에 관련된 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2개인가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영장 청구권 정도로. 근데 이게 이제 검사가 검찰이 헌법기관이다라는 식으로 과잉 해석을 해서 네. 모든 종류의 이제 개혁 논의들을 막을 가능성 상당히 저는 꽤 예상 가능할 수 있는 범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지금 이제 헌재 구성이라고 하는 게 꽤 그런 식으로 이제 가버렸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만약 이렇게 이제 정착이 되면? 지금 만약에 임명이 된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죠. 게다가 헌재 재판관 3명, 9명 중에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굉장히 보수적 성향을 띤 법관이다라고 알려져 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던 김복형 재판관 역시 상당히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보수적인 입장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죠. 예를 들면 한덕수 탄핵에서는 위헌 위법도 아니다 이렇게까지 그렇죠. 판단을 해버렸단 말이죠.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지명할 몫이 원래 3명인데 그중에 지금 2명이 만약에 지명되면 1명만 나중에 바꿀 수 있고 국회는 지금 2대1 구조로 가긴 갔지만 그리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이 다 보수 성향으로 바뀌면 굉장히 힘든 구조가 되죠. 예전에도 그 미국에서도 아까 1920년대에 루즈벨트가 여러 가지 사회 대개혁들을 내놨을 때 그땐 대법원에 이제 헌재 역할을 하니까 미국은 예, 예. 차단을. 그때 계속 그 저기 법안들을 다 네. 위헌이라고 결정했거든요. 나중에 한 명의 대법관이 진보 성향으로 바뀌면서 그게 풀리기 시작했지. 예. 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 정책들을 법원에 의해서 다 막아버린다. 사법 적극주의라고도 부르는데요. 네. 그것이 굉장히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소수의 사법 엘리트들이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그들이 다 하게 만드는 이 구조를 바꿔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 앞으로의 사회 대개혁의 가장 핵심 영역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러니까 요즘 이제 저도 이래저래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게 개헌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개헌 논의, 우리나라 최근의 개헌 논의가 이제 참 제가 흥미로운 게 뭘 어떻게 바꾸자는 얘기는 없고요. 개헌하자라는 게 개헌 논의예요. 네. 예. 그게 굉장히 답답한데, 뭘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거를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나씩 이 축적을 해서 시민들을 설득을 해 나가서 일종의 패키지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 구인, 그러니까 지금 333 제도로 되어 있는 게 사실은 연원으로 따지면은 우리 재헌헌법까지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심판원이 333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거든요. 최소한 헌법재판관 구인도 대법관처럼 국회 동의 얻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몇 조 몇 항은 개정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때그때 계기마다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그것만 콕 집어서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쭉 쌓아서 다음에 어떤 이제 시점이 올 때 개헌을 이렇게 하자. 우리는 이 내용을 언제는 이렇게 밝혔고 언제는 이렇게 밝혔다. 예, 예. 이렇게 가야 되지 이게 개헌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예. 지금 두루뭉술 그냥 누구도 안을 내지 않고 개헌하자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대법관처럼 국회 동의 받는 걸로 가야 됩니다. 예. 사실은 그 미리미리 말씀을 해야 되고 우리가 제안해야 된다는 것도 동의했어요. 저도 1년 전부터 헌법 예. 개정할 때 이거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헌법재판관 구인에 대해서는 국회 전체에 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 예. 예. 민주적 정당성을 간접적으로라도 부여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번에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진짜 막 그 기다림의 인고의 시간들에 너무 화가 나고 분노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대통령 탄핵, 선출을 한 공직자를 탄핵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예. 라는 관점에서 대통령 탄핵은 국민투표로 헌재에 보내지 말고 국민투표로 하자라는 것도 개헌안으로 열심히 지금 예, 말하고 저도 다니겠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 건은 사실 국민주권 원리에 부합합니다. 맞아요. 국민들이 선출했고, 네. 근데 임명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제 따로 떼내는 부분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나중에 다 모아서 네. 예, 시민들한테 그렇죠. 설득을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이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헌법적인 문제였었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헌법은 이렇게 고쳐져야 돼. 하나 예. 띡 만들어 놓고 예, 만들어 놓고 이렇게 쌓아놓는 거죠. 네. 결국은 이제는 우리가 때가 됐으니 지금까지 만들어준 거를 시민의 의견을 묻자.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개헌 논의여야 된다. 충분히 동의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짚어보죠. 이게 과연 막을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한덕수에게 자격이 있는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쓸 수 있는 건가? 국민의힘은 당연히 쓸 수 있다. 네. 상식이다. 막 이런 식의 이제 대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해서 임명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을 한덕수는 지니고 있는가? 저는 없다. 결론적으로는 없다라고 봐요.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절차는. 그것을 대통령에게 우리 헌법이 준 이유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국민으로부터 선출됐기 때문에 그 권한을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대행이 할 수가 없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네. 그리고 그걸 보충하는 논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은 그 68조인가 그런데 대통령이 거리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도록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누가 거리되면 자녀 임기를 대행으로 가는 방식을 우린 더 쉽게 생각하는데 왜 대통령은 자녀 임기를 권한 대행으로 가지 않고 곧바로 대통령 선거를 하고 그 사람은 자녀 임기가 아니라 새로운 임기를 처음부터 다시 주냐. 네. 이것은 민주적 정당성 때문입니다. 네. 그걸로 다 해결이 되고 다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권한 대행은 60일까지만 대행을 할 수 있도록 또 정해놓은 것이니까 그 안에 현상 유지만 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라 상당수의 헌법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허영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이번에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의 의견서를 낸 헌법학자입니다. 뭐라고 냈느냐. 윤석열 탄핵은 잘못된 거니까 기각 또는 각하해야 된다. 네. 이 의견을 내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교과서에조차도 대통령의 권한은 일신 전속적인 권한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다시 네. 말해서 그 사람이 뽑혔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만 속하는 권한이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권한 대행을 할 때에는 최소한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제 들으면서 저 말이 맞는데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1% 아쉬움이 있는 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논쟁을 바라볼 때 법의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의 입장을 좀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한덕수 씨 당신이 선출됐냐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수설, 소수설, 뭐 일심 구속적, 뭐 원리 이런 부분들의 언어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이제 또 막 시민들이 머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다수설이 뭐지? 소수설이 뭐지? 동설은 뭐지? 막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마흔여고 너 임명했지 그러면 그렇지 뭐 이렇게 뭐지? 되는 뭐 거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정치가 대응을 할 때도 시민들이 이거를 듣고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반드시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계속 그럴 거라는 거죠. 계속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예. 때문에 그리고 특히 지난 넉 달 동안 제가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우리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초유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민들이 법조문을 듣는다고 진짜 제 언어로 얘기하면 뇌세포가 너덜너덜해졌을 거예요. 예. 그래서 5만 가지 법조문을 근데 이제 이게 지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따라오는데 어느 정도 이상은 갑자기 화가 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대한민국의 온갖 가지 법을 다 봐야 돼? 나는 열심히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나의 선택을 행사했으면 그게 실현이 돼야지. 이런 이제 화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 기간 이 문제가 갈 때 이런 어떤 법적 논쟁을 어떻게 정치의 언어로 바꿔가지고 시민들하고 소통할 것인가. 이 문제는 좀 다른 차원에서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맞습니다. 사실 그게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저희가 그렇죠. 이제 늘 염두를 해두고 있는데 그거를 쉽게 표현하는 것, 정치적인 언어로 딱 바꿔내는 걸 잘하는 분들이 결국에 이제 높은 자리까지 가더라고요. 이게 쉽지 않았더라고요. 예. 하나 보면 저도 이제 법조인 출신이다 예. 보니까 자꾸 이제 법률 용어를 무의식적으로 쓰게 되는데 바꾸려고 노력은 하죠. 근데 네.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예. 예, 쉽지 않습니다. 그래 한덕수 우리가 뽑은 사람이야? 네. 이 부분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직관적으로 다가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야 한덕수 우리 뽑은 사람도 아닌데 임명하지 마. 라는 여론이 올라온다고 해도 진지전으로 써서. 그렇죠. 뭐 그냥 모른 척하고 이제 갈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결국에는 뭐 권한제기, 심판이 됐건 뭐가 됐건 막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또 썩어서 이제 막아야 되는 상태이긴 한 건데 네. 여론을 우호적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네.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 좀 네, 좀 쉽게 얘기하면 한덕수 끌어내려야죠. 예, 예. 네, 저는 아직은 이제 그 당내에서 어떤 것으로 가겠다라고 모아진 것들이 딱 정해지진 않았지만 몇 가지 이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첫 번째가 한덕수를 끌어내리자, 탄핵시키자라는 네. 것이고요. 그거 말고 이제 오늘 아마 이제 국회의장이 하신 것 같은데 권한쟁의 심판하면서 가처분. 그래서 임명하는 절차를 중지시켜라라는 법원에 네. 신청을 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법적 효과를 갖는 중요한 방법이라서 그게 들어갔고요.
그거 말고 그 이외의 것들은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서 임명정찰을 법으로 중단시키는 것. 이것은 저희가 본회의 통과시키고 뭐 공포가 되면 또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은 있지만 공포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중단된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부권 행사를 못하게 어떻게 막을 것이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다양한 정치적인 수단들을 써야 돼요. 그런데 이 정권, 이 정부, 이미 뭐 대통령은 날아갔지만 남아있는 이 내란의 잔당들은 정치적 영향력에 별로 부담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치적 책임을 져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지려고 하지 않으니까 정치적인 어떤 접근 방식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법적인 방식을 자꾸 쓸 수밖에 없는 상황, 극단적인 대치가 자꾸 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 때 행안부 장관이었던 이상민 장관이 잘했던 잘못됐던, 저희는 잘못한 게 훨씬 크다고는 보지만 잘했던 잘못됐던 사람이 이렇게 많이 희생이 됐으면 책임 장관으로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모습을 언어라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단 하나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했던 게 해임 건의안이었습니다. 국회가 바로 탄핵하지 않았어요. 해임 건의안을 먼저, 이건 정치적인 책임을 져라라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기도 전에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먼저 밝혔어요. 이렇게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수단들이 하나도 먹히지 않는 방식이 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분들인데 그것이 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민주적 책임성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분들이 강한 책임성을 갖는 영역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1956년에 이제 시라이트 밀스가 파워 엘리트라는 네. 책을 쓰잖아요. 한 사회에 있는 정치, 관료, 그 다음에 뭐 재계 뭐 유력 인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배적인 정책 결정의 영역에 있는 인사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잘 짬짬이하고 살고 있는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이 권력 엘리트들의 짬짬이는 있습니다. 다만 그 짬짬이를 헌법과 법률의 범위에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되는 거고 네. 시민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 저쪽 블록의 권력 엘리트 블록의 부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민들의 눈치를 안 보고 서로 짬짬이에 대한 책임감은 아주 강한 것 같아요. 네. 챙겨주고 묻어주고. 네. 그러니까 그러다 이게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이 당신들이 살고 있는 체제가 민주주의 체제다. 시민들의 지지를 얻고 표를 얻어야지만이 이 자리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를 거의 몰각한 상태인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 그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 1년만 지나면 다 까먹는다. 네, 그렇죠. 라고 하는 인식이 뿌리 깊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이 저렇게 보면은 이제 민낯의 얼굴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뭐 며칠 전에 한 말하고 며칠 뒤에 한 말이 안 맞아도 아무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다시 다른 면에서 이제 바라보면은 이 민주적 책임성의 영역의 언어들을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이 부분, 요 지점, 그러니까 저분들이 왜 저러는가를 이제 같이 답답해하는 것도 있지만 왜 저렇게 하는가라고 하는 거를 좀 민주주의 언어에서 많이 설명될 필요가 있겠다. 예. 그러니까 시민들이 보면 그 방금 의원님도 보면 화가 나는데 시민들을 보면 억장이 무너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 사람들이 왜 저러는가에 대해서 좀 해석의 언어들이 좀 풍부해질 필요가 있겠다 예.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 저러는가 한번 짚어보죠. 그러니까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뭐 캐비넷에 뭔가가 있다. 네. 설. 그리고 아직도 이제 윤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윤이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대리자 역할을 하고 있다.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뭔가 욕심이 있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으로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거 해볼 욕심이 있다. 이런 가능성들을 얘기하는데 어떤 부분을 고려하세요? 저는 그게 다 복합적이라고 예. 보고 있는데, 근데 저들의 정서에서 가장 크게 읽히는 정서는 반 이재명입니다. 그건 확실하죠. 예. 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우리는 뭐든지 뭐든 힘을 모아서 할 수 있어. 음. 라는 정서가 아주 강하게 읽히거든요. 예. 그 이유를 물어보면 답을 안 해요. 그냥 안 된대요, 무조건. 답을 절대 안 해.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저랑 좀 친하게 지내는 의원들이 있는데 왜 이재명이 안 된다고 하는지 그래도 이유라도 한번 들어보자 하면 이유가 없어요. 얘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제가 왜 방금 파워 엘리트 이론을 가지고 들어왔냐면요. 네. 저는 이분들이 지금 보면은 거의 막무가내로 모든 영역의 언어가 이재명은 안 됩니다 밖에 없어요. 네. 이재명이 엘리트 구조를 깰 것 같다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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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공동의 이 블록의 이해관계를 위협하는 예. 최대 위협자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것도 정치학 언어인데 이 파워 엘리트 블록에 대해서 어떤 이제 용어 한 학자분이 썼냐면은요. 그들이 우리의 네이버후드, 그러니까 이웃이냐 아니냐, 우리 동네 사람이냐 아니냐, 얘 가지고 가른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이분들이 저렇게 적나라하게 하는 거는 저는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거는 12.3 이전의 문제가 많이 관련돼 있구나. 네. 기존의 비리.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 저분들이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드러났을 때 파헤쳐지기를 두려워하는 게 단지 12.3 이후 상황만은 아니구나. 예. 너무 적나라하게 이 정부, 전 정부죠. 윤석열 정부 하에서 짬짬이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죠. 많이 두려우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의 이런 민낯의 상황을 고스란히 보이고서라도 그분들이 지켜야 될 게 있는 상황을 만든 게 아닌가. 실제로 법조 엘리트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더 큰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그들만의 카르텔, 그들만의 이익 공동체를 깨트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실제 굉장히 크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표현은 안 하지만 결국엔 그 얘기예요. 들어보면. 그래서 이제 아마 저쪽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알박기 같은 인사들도 결국에 그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집권을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든 방해하고 우리들의 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결사항전을 하려고 할 거고 당도 그런 식으로 아마 재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란을 종식시키고 내란에 관여된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것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잘 정리가 되면 결국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 고구마 줄기처럼 쫙 뽑아져 나오는 일군의 세력들이 있을 것이고 예. 거기에 대한 법적 평가 혹은 정치적 평가들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한편으로는 그것도 있죠. 아까 말씀하셨던 민주적 책임, 결국에는 국민들이 직접 정치적 책임을 물려야 되고 선택을 통해서 심판을 해줘야 그렇죠. 됩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아무도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것도 지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 국민의힘한테 두 가지를 우리는 강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를 포함한 정치인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두 가지를 요구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국민의힘 의원들 총사퇴해라. 너희들은 내란의 공범이다. 총사퇴해라. 내란 수개를 배출한 정당이다. 총사퇴라는 거 요구해야 되고 또 하나는 대통령 후보 내지 마라. 이 두 가지는 정치인들도 요구해야 되지만 시민들이 아주 강하게 요구를 하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요구가 돼야 될 필요가 있고 예. 이제 법적으로는 혹은 정치적으로는 저희가 몇 가지 특검법들 통과시켜 놓고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바로 잡아야죠. 우리가 사실 잊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큰 정당이니 당연히 대선 후보 내겠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안 그런 척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책임지고 사퇴해라. 그리고 불출마해라. 대통령 후보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민들이 이걸 공식적으로 인지하고 그걸 요구했다라고 하는 역사적 기록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던 이 제도적인 진지전을 수행할 전사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비리 때문이건 내란 관련성 때문이건 이재명이 어떤 이유든 싫어서건 일단 최대한 막고 그래도 된다면 흔들자 이걸 거 아니에요? 그럼 이완규 플러스 지금 현재 2인이 그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각계의 의견을 물어서 했지 않겠습니까? 이 각계는 아마 카르텔의 의견일 것 같은데. 일단 이완규 이분은 내란 피의자로도 맞습니다. 지금 걸려 있단 말이에요. 네. 짚어주시죠. 네. 어제 안 그래도 이제 법사위에서 공수처장에게 질의를 했는데 피의자다라고 명확하게 우리 수사 대상이다라고 명확하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찰에서도 피의자로 입건을 해서 수사 중인 사람이고요. 예. 이완규 지금 법제처장 같은 경우에는 그 12월 4일 날 안가회동의 멤버 중에 한 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비상계엄이
사실상 이제 실패한 이후에 윤석열의 최측근 법조인 4명이 모여서 뭔가를 했습니다. 뭘 했는지는 자기들이 얘기 안 하고 뭐 송년회 뭐 송년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쨌든 그 4명이 모여서 뭔가를 논의했고 그 논의했던 결과물이 저는 이번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의 입에서 나온 이 흐름을 만들어낸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했다. 네. 그리고 경고성 기업이다. 통치행위다, 경고성이다, 계몽이다, 뭐 이런 것들, 대국민 호소용이다. 그런 것들이 그 자리에서 탄핵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법조인들이 모여서 논의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던 핵심 멤버 중에 하나였고 또 하나는 그 직후에 또 휴대폰까지 교체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란의 공범에서 피해갈 수 없는 핵심 피해자이죠. 그런데 헌법재판관으로 가면 사실상 수사를 면할 수 있는 도피처가 되는 그렇죠.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으로 도망가고 있는 행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부적격한 인사. 그래서 절대 임명되면 안 될 인사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네, 손석희 교수. 네, 당연히 그 자격이 없는 네. 분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도를 파괴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면 안 되는 사람을 버젓이 들이밀잖아요. 다양한 헌법재판소를 활용한 나쁜 짓의 정당화를 목적으로 한 것도 있지만 예. 제가 정말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이 헌법재판소마저 시민들의 신뢰 기반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저기도 말하자면 그렇고 그런 곳이구나. 이렇게 계속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법원도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시민들이 우리가 그 같이 살아간다는 게 헌법이나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합의된 약속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판단하고 지키고 강제하는 모든 기관을 일종의 더럽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회가 어떻게 되냐면은 누구도 서로 믿을 수 없는 상태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약육강식.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위법자, 위법행위 의심자, 뭐 이런 사람들 또는 심지어는 명백한 위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의 미비를 통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빠져나간 이런 것이 일상화되는 것을 시민들이 눈이 버젓이 보고 있으면 누가 법 지키고 싶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더 나아가서 헌법기관을 파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회를 파괴하는 행위가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중대한 일들을 나의 사익 또는 우리끼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버젓이 하고 있다라는 것의 중대성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완규 씨 같은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행위가 갖는 굉장히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중대한 의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많이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막 어떤 느낌이냐면은 한숨 돌리고 있는데 그 다음날 다시 뒤통수를 팍 때리고 예. 그럼 또 막 이렇게 또 대응하고 또 좀 지나면 또 뒤통수 맞고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12.3 내란 이후에 저분들은 스테이지가 달라졌고 질적으로 다른 상태가 됐다. 요것을 우리가 빨리 좀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인정을 하는 게. 손석희 교수께서 내내 지적해 주시는 게 현재 국민의힘을 비롯한 그 주변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12.3 이전의 정당으로서도 물론 문제가 많았지만 네. 그 이후는 전혀 또 질적으로 달라진 정당이다. 그걸 인지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자꾸 제가 이제 좀 안타까운 게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 원 내에서 특히 이제 민주당 쪽에서 대응을 하실 때 아까도 뭐 이렇게 의견이 좀 나뉘고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제 일부 의원님들은 제가 보기에 그 정당에 있는 정치인들이 12.3 내란 이전과 같을 거라는 가정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말의 타협의 여지라도 좀 있는. 그 사람 원래 아니라는 그런 거죠. 사람 아니었어. 예. 뭐라는 거죠. 맞아요. 근데 제가 보면 지금 그 한덕수 대행이나 최상목 대행이 네. 저는 12.3 이전에 그 사람이 12.3 이후에 인성이 뭐 갑자기 질적으로 변한 게 아니거든요. 그분이 속해 있는 그 동네 카르텔의 성격이 바뀐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구조하에서 행위하는 그분의 행위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을 개인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개인으로 보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한 발씩 계속 늦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12.3 이후에 그분들의 카르텔의 성격이 변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인지를 하지 않으면 향후에 오는 사태에
더 당황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이 들어요. 온건한 합리파인 저도 동의합니다. 실제 예. 국민의힘은 저희가 내란 정당이라고 규정 지어 놨어요. 근데 예. 여전히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지 않는 뭐 당내 뭐 의원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되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관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 사람이 뭐 내란에 그렇게 동요할 사람은 아닌데 예. 이렇게 하면서 그 관계를 어떻게든 이 사태를 풀어보려고 하는 네. 접근법들이 여전히 주류적인 접근법들이에요. 게다가 뭐 오원식 의장조차 자꾸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들입니다. 물론 협상할 것들을 저희가 모두 다 거부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란의 정당, 내란의 공범, 실제로 12.3 비상계엄 해제를 시간을 늦추려고 했던 것도 국민의힘이었고 추경호 원내대표에서 우리는 고발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피의자이고. 그래서 내란의 공범들이 속속들이 암약하고 있는 저 정당과 우리가 어떻게 지금 마주하면서 이런 것들을 합의해 나갈 수 있겠느냐. 특히 계엄 문제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합의해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원내는. 다만 그러다 보니까 기존 정치 문법에 익숙했던 의원들은 특히 선배 의원들은 야 원내는 협의하는 단위인데 니들이 왜 싸우려고 그러냐.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오히려 원내가 공격받는 예. 이런 독특한 지금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그 말은 100번 맞는데 네. 단 전제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전제지만 이제는 필요한 게 뭐냐면 헌법을 인정하는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네. 예.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죠. 이제 국민의힘을 우리가 좀 제대로 바라봐야 되는데요. 국민의힘이 배출했던 혹은 그 전신이 배출했던 역대 대통령들이 어땠는지 그 말로가 어땠는지를 보면 감옥에 가지 않은 대통령 혹은 자발적으로 잘 내려와서 끝까지 간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대부분 다 비상계엄 선포하거나 내란이었죠. 국민들을 핍박하고 압박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려 왔던 이 정당이 어떻게 우리가 같이 헌법 질서를 지금 회복해야 되는 상황에서 같이 손잡고 같이 회복하자라고 할 수 있는 세력이냐에 네.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요. 국민들은 이미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쪽 총사퇴 시켜야 된다. 그리고 다시 구성해야 된다. 필요하면 뭐 저는 되게 온건하지만 어쨌든 필요한 국회 자체를 네. 다시 재구성하자. 저는 그래서 개헌 논의도 개헌 국회를 다시 재구성할 필요도 있다. 예. 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예. 그게 뭐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개헌 국회를 만들어서 국민들께서 자 헌법 질서를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우리의 대표자를 한번 뽑아서 보내서 한번 논의해보자. 예. 그리고 국민의힘 저기 한번 심판하자. 음. 정치적으로 좀 퇴장시켜야 된다. 역사에서 퇴장시켜야 된다. 예. 이렇게까지 좀 나갈 필요가 있고 그 목소리들이 지금 활발하게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초기에 모셨을 때만 해도 우리 국민의힘 얘기 그 당시 했습니다.만 그래도 약간 그 성격 변화까지는 얘기를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예. 그래도 어쨌든 뭐 국민이 선택해서 뭐 새 재구성하는 질서들을 만들자 하셨는데 방금 제 말씀을 들어보면 물론 그 연장에 있긴 합니다만 이 변화된 성격을 가진 국민의힘을 과연 어떤 식으로 대우해야 되느냐. 예. 처리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떻게 보세요? 개헌 국회를 하자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그 현행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번 정기 총선이 오기 전까지는 방법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사퇴할 때니까 여러분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분들도 사퇴합시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네 하고 갈 분이 절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을 언급을 하는 거하고 현실의 로드맵을 잡는 거는 달리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두 가지를.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원래 민주주의에서 정당이 사회에 선한 기여를 하도록 만드는 거는 그들한테 선하게 행동할 걸 촉구하도록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거지. 제도적 방안? 또 하나는 시민적 견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이 제도적 견제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정당이 경쟁해야 경쟁해야지 내가 나쁜 짓 하고 있는구나를 알아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면 지금 어떤 신념 그분들을 가지고 있냐면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이 YTN 라디오 인터뷰를 한 걸 봤는데 보고서 참 기이하다라고 생각을 한 게
이분들이 그 탄핵당한 대통령 때문에 조기 대선을 하게 만든 원인 제공이 재범이잖아요. 네. 이전까지 안 거슬러 그렇죠. 가더라도.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인식이 전혀 없어요. 네. 그렇죠. 굉장히 평온하게 네. 어떻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자기 당에 지금 많이 나와 있는 후보들의 그걸 할 건가. 심지어는 뭐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그 당에서 당내 선거 관리를 했는데 원래는 뭐 이명박 대통령이 인기가 낮았는데 당내 경선을 잘 해가지고 인기가 높아져서 이겼다. 네. 뭐 이번에도 경선 관리를 잘하면 잘 될 거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가 12.3 내란의 원인 제공자가 1호 당원인 정당이라는 것을 잊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본인들이 잊고 싶어 한다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잊고 싶어 하면 좀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이 잊어줄 거라고 생각한다. 이 신념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깰 거냐는 겁니다. 다음 이제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할 거잖아요. 그럼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그게 자신들의 결과라고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아마 내년에 지방선거를 거치고 네. 그 2년 이후에 국회의원 선거를 거쳐서 그 성적까지 받았을 때 비로소 우리가 재범정당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네. 겁니다. 그때 처참하게 당할 때야 비로소. 예. 예. 그래서 그 로드맵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각성하시도록 촉구하여서 되는 게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네. 그래서 그럼 이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거는 역설적으로 뭐냐면 다음 정부와 시민들이 손을 잡고 민주주의 정부와 민주주의 정치가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회복 가능하다라고 예. 하는 걸 증명할 때 가능한 거예요. 아니고 저분들의 트랩에 끌려 들어가가지고 계속 법적 쟁송하고 막 그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해서 유권자들의 효능감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사실 무서운 말이긴 하지만 미국의 트럼프가 I'll be back 했듯이 그런 사태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로드맵, 그러니까 그분들을 각성시키는 로드맵은 역설적으로 그분들한테 대놓고 각성하시라, 사퇴하시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다음 정부가 어떻게 퍼포먼스를 낼 수 있고 시민들의 민주주의 효능감을 충족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으로 짜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조만간 있을 대선 결과도 아니고 1년 후에 있을 지선 결과도 아니라 3년 후에 있을 결국 총선입니다. 총선 결과가 예. 그들이 이제 정당으로서 존립할 수 있는가 여부를 결정짓는 거니까 그렇죠. 이 전략 목표를 통해서 역산을 해서 그럼 이때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그들을 그때 가서 결국 패퇴시킬 수 있을 것인가. 예. 그분들이 부분. 인정하게 만들 인정하게 만들 것인가. 계속 정치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자신들이 우리의 민주정에 얼마나 해를 끼쳤는가를 인지해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은 아무리 사과하라 그래도 안 해요. 예. 대선 패배에도 그런 인정이 안 된다는 안 될 거죠. 겁니다. 예. 뭐 저도 결론적으로는 뭐 동의는 하지만 과정 관리는 또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란이 벌어졌고 시민들이 간신히 막았어요. 그럼 내란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아요. 네. 법적 책임만 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과도 한마디가 없습니다. 사과도 네.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평온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불가능하죠.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 상황이 너무 지금 익숙해져서 이게 별일 아닌 것처럼 지금 자꾸 넘어가는 모양새인데 아닙니다. 진짜 민주주의 이 긴 역사에서 보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중대 이벤트가 발생한 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과 시민들이 계속 물어야죠.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게 실제 책임을 이끌어내는 결과까지는 설사 못 오더라도 지금 계속 책임을 묻는 행위들과 질문을 계속 던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총사퇴도 그래서 얘기하는 거고 개헌국회 얘기도 그런 의미에서 당신들 개헌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개헌국회 만들어라. 네. 니들이랑은 못하겠다. 이 얘기는 계속 던져줘야지. 뭐 저쪽들은 변하진 않을 거지만 그래도 국민들께서는 이 문제를 점점 더 심각하게 바라보고 계속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란의 그러니까 지난 윤 정부에 대한 책임 플러스 내란에 대한 책임, 뭐 윤 정부에 대한 책임 아마도 비리에 연루돼 있는 사람들 꽤 될 것 같은데 그 책임을 지속적으로 묻고 그렇게 해서 대선 치르고 또 그 과정에서 뭐 너희들 내란 정당인데 개헌하고 싶으면 개헌 국회를 구성해야지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는데 안 할 거고 하지만 그래도 계속 묻고 그러다가 결국은 3년 뒤에 총선이 개헌 국회에 준하는
최종적인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가는 어떤 네. 플랜?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하나의 플랜일 수 있고 중간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사실 모릅니다. 모르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범하고 나서 임기 5개월 차부터 윤석열 탄핵을 외치기 시작했거든요. 거리에서. 그때 너무 빠르다 했지만 이미 그때 많이 쌓여 있었어요. 탄핵시킬 만한 사유들이. 어쨌든가 그때 외치고 조기 대선을 계속 주장했지만 될지 몰랐던 거예요. 하지만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다 보니까 윤석열이 도저히 못 참겠다. 계엄이라도 해서 내가 장기 집권하겠다. 이렇게 튀어나가 버렸거든요. 네. 이런 불행이 발생하면 안 되긴 하지만 저희가 계속 정치적인 압박을 하는 것이 사실은 윤석열보다는 정치인들은 그 압박이 통합니다. 이게 정치적 책임을 지거나 심판을 받아온 것들이 익숙한 사람들은요. 이 끊임없는 국민의 목소리와 분노가 처음에는 외면하지만 점점 그게 자기 목을 조여온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지방선거가 딱 있으면은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적인 분노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라면 이 사람들이 다음번에 공천을 해야 되고 선거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 어렵거든요. 네. 지지율이 안 나오고 하면 너무 어렵거든요. 지선 패배가 꽤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예. 준비 과정부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치적 책임을 져온 사람들은 그 하나하나가 사실은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들한테는 계속 정치적인 질문을 하고 심판하겠다라는 압박을 계속 해야 된다. 저는 생각보다 효과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이제 그런 부분 진행하셔야 되는데 네. 제가 이제 의원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선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왜 행정부에서 뭔가 사업 계획을 하면 성과지표를 내잖아요. 네. 이번 대선에서 어떤 성과지표를 가지고 우리 선거 잘했다 이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까? 아직 이제 그 전략이 짜여지기 전이니까 뭐 제 개인 입장일 수밖에 없긴 한데 저는 이번 선거는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세력과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으로 명확하게 구별지어서 국민들이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곳에 투표해서 결과적으로 헌정 질서를 우리 스스로 지켜냈다라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고 그런 대선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의 더불어민주당의 목표는 투표율이어야 됩니다. 투표율. 예, 이게 최대한. 그러니까 이번 대선의 목표가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이 아니에요. 투표율이어야 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투표율이 낮으면 사실은 상당한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예. 이게 이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정부는 내도록 물고 늘어질 겁니다. 네. 네. 또 하나는 이 헌정 질서를 지켜내기 위한 힘은 시민들의 지지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민들이 분노를 이게 참 그런 게 분노 투표보다는 희망 투표가 훨씬 강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 투표장에 나오게 시민들한테 나오는 인센티브는요. 희망의 언어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 희망의 언어가 나중에 필요할 때 되면은 분노의 언어로 전환이 되는 건데 분노의 힘을 모아한 것이 희망의 언어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반드시 희망을 조직하는 선거여야 되는데 이것만큼 이 지금 저항하고자 하는 이 엘리트 카르텔이 두려운 게 없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돌아봐야 될 게 지난 문재인 정권 때를 돌아볼 수밖에 네. 없는데 그때는 촛불광장에 분노도 있지만 말씀하신 희망들이 넘쳐났거든요. 그 희망을 문재인 정부가 충분히 수용하고 끌어안고 변화시키는 데 부족했다라는 평가가 사실은 지배적이었고 그것이 이번 탄핵 국면에서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오는데 주저하게 만든 요소였다라고도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탄핵 과정에서 광장에서 쏟아져 나온 목소리와 그리고 연대를 다음 민주당 정부에서는 이번에는 실수하면 안 되고 끌고 가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게 저희의 기본 목표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희망의 언어로 저희가 채울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우리가 만들 세상은 이런 세상들이 됩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보여드려야죠. 아마 선대위가 본격적으로 꾸려지면 거기서 만드는 얘기와 메시지와 정책들은 그런 쪽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우리가 청산하자라는 선거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거 동의합니다. 물론 내란 세력을 종식시키는 것들은 필요하지만
그거는 나중에 뭐 선거에서도 심판 선거도 있지만 나중에 집권을 하고 나서 몇 가지 방식을 통해서 그래서 하면 제안 되는 거죠. 드려보고 싶은 게 이번 대선에 이 민주당 캠페인을 할 때는 일종의 거리에 나왔던 시민들 있잖아요. 예, 예. 이분들 한 분 한 분한테 일종의 헌정수호단을 제안 드렸으면 좋겠다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앞으로 지켜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이 투표 캠페인을 조직해 주십시오. 네. 당신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지키는 분입니다. 민주주의 헌정질서에 대한 지지 강도를 맥시멈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게 지금 국면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하자면 온갖 가지 저분들이 하고 있는 분탕질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한 수 아래로 봐주시는. 예. 그러니까 열심히 대응하시지만 계속 지금부터 이 메시지는 국민들을 보고 나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저렇게 집요하게 들어오면 저라도 헷갈릴 것 같아요. 네. 말하자면 시선을 유지하는 거. 이 부분이 아마 이번 대선에서는 이분들은 끊임없이 싸움을 걸면서 우리끼리의 경쟁으로 만들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번 대선에서 이 넉 달을 견뎌낸 시민들이 일상으로 철수하지 않고 마지막에 이번 대선이 어떻게 보면은 이 내란을 종식시키는 마지막 무대다. 사람들의 희망이라는 게 물론 이제 되게 왜 미래에는 우리의 삶은 이럴 것이야, 더 나아질 것이야라고 하는 거에서 물론 기본적으로 생성되지만 처단되거나 또는 뭔가 치워졌어야 돼.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장애물이 됐던 것들이 원활하게 치워져서 민주주의가 이제 우리가 그렇게까지 많이 간섭 안 해도 잘 굴러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 나라는 분명히 더 좋은 나라가 될 거야. 이런 희망과 이제 함께 또 연결돼야 되는 맞습니다. 복잡한 과제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현재의 부분이라는 게.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시민들이 효능감을 네.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당신의 손이 있어야만 음흠. 가능합니다. 네. 이것이 핵심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열심히 내라는 종식을 하셔서 위대한 시민들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열심히 경쟁을 해가지고 치워드리겠습니다. 아니고 네, 예. 예, 여러분의 손이 여전히 있어야만 치울 그렇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가야지만이 시민들이 효능감 하에서 함께 민주정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이제 민주주의자 수호 연합인 거죠. 민주정을 지키고자 하는 정치인과 민주정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이 아직 상당 기간 동안에 계속 손을 놓으면 안 되는 거죠. 계속 손을 놓으면서 한편으로는 저분들의 문제를 대처하는 거고 한편으로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손을 놓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이냐.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마무리 짓는 의미에서 이렇게 시민들이 참 많이 고생하셨어요. 예. 그리고 흔히들 얘기하시는 게 좀 이제 더 이상 피곤하지는 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주말에 잠깐 이제 누워서 쉬었으면 좋겠다. 주말에 잠깐 쉬는데 막 갑자기 이상한 뉴스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정말. 이런 상태시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겠다가 아니라 할 일을 좋은, 내가 기쁜 할 일을 줘라. 네. 사실 이 태도에 더 가깝다고 맞습니다. 보는데 네. 그럼 이번에 이제 이후의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께 어떤 할 일들을 해주시면 우리 정치는 훨씬 더 나아질 겁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 주시긴 했습니다만 네. 그 부분을 것으로 한번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사실 민주주의가 뭐냐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민주정을 38년째 하고 있는데 그 지난 몇 달만큼 우리 시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머리 아프게 고민하고 있는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그 한강 작가의 그 얘기 있잖아요. 과거와 현재를 도왔다. 분명히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도왔기 때문에 지금 간신히 이 고비를 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가 미래에는 역시 과거가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역사가 미래를 도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 또는 뭐 우리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노후를 돕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왔지만 앞으로도 이 지금 정도의 긴장감 정도를 유지를 하시면서 주 5일은 쉬시고 주 한 이틀 정도는 정치의 일에 예, 계속적으로 관여하는 삶을 살아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네. 우리 정치를 위해서 좀 애써주십시오. 예. 라는 말씀 주셨네요. 저는 조금 더 이제 현실 정치에 있으니까 실천 과제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내란 종식을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해야죠. 그거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민생 경제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교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 여러 가지 현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복합적인 위기가 그렇죠. 대한민국 앞에 너무 많이 놓여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걸 빠르게 회복시키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그게 이제 국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헤쳐나가는 것. 정권을 교체한 이후에 뭐 실질적으로 본질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전이라도 국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가면서 국민들께 신뢰를 들여가면서 좀 나아가야겠다. 또 하나는 더 이제 강조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내란 종식과 관련된 건데 과거에 히틀러의 법률가들이라고 있어요. 히틀러가 그 많은 악행을 저질렀을 때 다 합법적으로, 합헌적으로 했거든요. 그것들을 히틀러의 법률가들이 다 법 기술을 부려서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2차 대전 이후에도 별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법 기술로 빠져나갔어요. 그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윤석열의 법비들이 있습니다. 네. 윤석열이 이 나쁜 짓하고 내란행위까지 저지르는데 그것을 도와준 잔머리 굴리는 법꾸라지들이 있는데 그 법비들에 대해서 이번에 좀 제대로 청산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내란 종식을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윤석열의 법비들을 그냥 둘 수는 없다. 아까 말씀하신 제도적 진지를 구축하는 것도 결국에 윤석열의 법비들이 다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법비들을 찾아내서 벌 주고 못하게 책임 물리고 하는 일도 구체적으로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합 위기에 대한 신속한 대응 네. 플러스 윤석열의 법비들을 어떻게 철저하게 처벌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까지 잘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토요토론 초반기에 대통령의 파면은 올 것이나 그 파면이 오더라도 끝이 아니라 작은 시작일 뿐일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아마 지금 시민 여러분들께서 경험하고 계신 이 국면 자체가 그러하리라고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라고 보는데요. 헌법과 법률을 그 정신에 맞춰서 지키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운영자가 될 수 있는 사회. 이게 이제 바로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가 아닐까 싶은데 이 과정에서 그 정신을 철저히 외면한 대가로 자신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을 궁극적으로 청산시키고 우리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돌아가게 만드는 길은 결국 수시로 시민 여러분의 참여 그리고 견결한 의지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희망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시고 늘 참여하는 삶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요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새롭고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합리적이고 온건하신 네, 저처럼 온건파가 없습니다. 되게 강하고 센 얘기를 합리적으로 온건하게 투표율 높이자. 이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진짜 너무 좋은 정말 말씀이셨어요. 거예요. 네. 네. 되게 낮아질 가능성이 정말 높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진짜 네. 투표율 높이자가 정말 핵심 과제가 될 겁니다. 그게 아마 투표율이 이제 지난번 다 77이었는데 네. 이게 만약에 60대로 떨어지게 되면 네. 다음 정부 내도록 대선의 계속 정당성을 그 문제점.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네. 심지어는 아마 한덕수가 연휴 때릴 거라는 야, 진짜. 정말. 대단한 사람들. 예, 진짜. 근데 제가 지금 보면서 그 생각을 했는 게 저분들의 근면 성실함을 본받아야 된다. 그거예요. 악한데 성실해가지고.